39이라는 나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한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늦어버린 숫자입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계획했었지만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말자고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고 서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갈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건 결혼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는 검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사는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낮지 않은 가능성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닫힌 문이었다면 체념이라도 할 텐데 열릴 듯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시술을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성공하는 듯 했다가 12주 만에 끝났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만 어딘가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아이 사진을 꺼내 보여줄 때마다 조카들이 뛰어노는 명절 자리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입양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아원은 시 외곽 낮은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을 찾아간 날 저는 이상하게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차에서 내리면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을 보고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아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달랐습니다. 3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작은 몸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어른을 마주쳤는데도 쭈뼛거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긋 웃더니 작은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처음 보는 저를 향해 내뱉은 그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로 결정이 났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가정조사를 받고 몇 달에 걸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를 보러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이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가 쪽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장모님은 입양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었고 처남은 대놓고 괜찮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직접 보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금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볼을 비볐고 처남도 어느새 아이 손을 잡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열렸습니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6살이 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균열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 틈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양한 아이인데 며느리 어릴 적 사진이랑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지 않냐? 좌중이 잠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예뻐하는 어른들이 흔히 하는 그런 말.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친척들과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눈이 똑같네. 웃는 것 좀 봐. 판박이다. 저 눈웃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말하는 사람들은 가벼웠습니다. 칭찬처럼 건네는 말이었고 아무도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럴 때마다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박자 늦거나 조금 더 짧거나 저는 그게 그냥 수줍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자기를 닮았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말들은 계속 쌓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는 말이 지나가지 않고 자꾸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닮았다. 눈이 같다. 웃음이 판박이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짧은 유예였는지는 조금 더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도 일찌감치 골아떨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입양 직후, 돌잔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다음 아내의 어릴 적 사진을 찾았습니다. 결혼 전에 장모님이 주신 앨범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표지를 손으로 닫고 펼쳤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같았습니다. 코의 선이 같았습니다. 웃을 때 두 볼에 생기는 보조개의 위치까지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그냥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두 장의 사진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입양을 처음 제안했던 날, 장모님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의 표정,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날 친가 쪽보다 처가 쪽이 유독 더 자주, 더 오래 아이를 보러 왔던 것,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달싹이며 혹시 이 아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그날 밤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물어보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출근하고 아이 목욕을 시키고 아내와 나란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베개에 남아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은 욕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드라이어 옆에 놓인 브러쉬에 남아있던 것들. 아내가 외출한 사이 아무도 없는 욕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광등 아래 홀로 서서 작은 봉투에 머리카락을 담던 그 기분. 검사 기관은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비용은 현금으로 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출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찾았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데까지도 몇 번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친자일치 확률 99.9%.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차 안에 혼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종이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마주 앉혀야 한다. 아이는 그날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평소와 똑같이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손을 멈췄습니다.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당신 딸 맞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실수로 생긴 아이야. 그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왜 숨겼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리 없이, 그 다음엔 어깨를 떨며 사실대로 얘기하면 당신이랑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멍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텅 빈 것처럼.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숨긴 거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답을 듣기 전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아니야. 장모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처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쪽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명절마다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를 사위라고, 형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는 200만 원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테이블 위의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딘가 먼 데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해 함께 울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입양을 결심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낯선 방에서 잠들던 그 첫날 밤 둘이 나란히 서서 숨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장결에 아빠가 없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얼른 와서 같이 자요. 그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가 왜 울었는지, 아빠가 왜 말이 없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빠 곁에서 자고 싶어 새벽에 기어나온 6살짜리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그날 밤 가장 힘들었습니다. 배신은 한 방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숨겼고 가족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만 모른 채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게 남은 전부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와는 그날 이후로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이야기를 빌미 삼아 말을 돌렸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를 모른 척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주변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2번 끊었습니다.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 아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공모하듯 숨겨온 비밀. 저만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3년. 그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보면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 하고 달려올 때, 밥을 먹다가 제 그릇에 자기 반찬을 올려주면서 아빠 이거 맛있어 하고 웃을 때, 그럴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여전히 아빠입니다. 핏줄이 어떻든 숨겨진 진실이 어떻든 아이는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냥 아빠가 좋고 아빠 곁이 편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섞였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그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처음 입양하자고 했던 그날 저녁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진 말이었는지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밤도 아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내일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가족을 지키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